처음으로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빌 케이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 케이싱은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의 홍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미국은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 We never went to the moon 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본격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죠. 뭐야? 그렇다면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 의혹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성조기가 휘날렸을까?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면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지 실제로 펄럭이는 건 아니었고요. 이 성조기를 달까지 가져갈 때 몇 번 접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폈음에도 불구하고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한 1초 정도의 간격으로 연달아 두 번 찍은 사진을 보면 저 깃발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기가 없는 달에서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이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달 표면에는 레골리스라고 하는 토양이 먼지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밟히면 쉽게 눌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힐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달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 년간 저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과학은. 세 번째, 뜨거운 달 표면에서 어떻게 사진 촬영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그 당시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죠. 지금 같은 디지털이 아니고요. 그래서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는 달 표면에서 어떻게 필름이 변질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건데요. 실제로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달 표면에 닿죠. 그래서 달 표면은 한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여. 그래서 12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진공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뜨거운 땅에서 카메라 위치 높이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사는 카메라의 열 전달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장치를 했고요. 또 아폴로 우주선이 머무른 시간대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였죠. 그래서 달 표면에서 문제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여러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그간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완전. 그리고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가장 많을 때는 4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와. 미국 전역에서 과학자는 물론이고 엔지니어, 조종사, 잠수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투입됐는데요. 또 투입된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총 250억 달러가 투입된 거죠. 야, 얼마야? 250억 달. 이를 현재 가치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이렇게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개발에 있어 확실한 선두로 자리했고 나사 역시 창설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이, 좋아. 하지만 이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설마. 네, 우선 소련에 앞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그러면서 우주와 나사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시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목표를 이미 이루고 나니까 조금 허무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었어야 돼. 뭐라도. 그걸 찍어왔었어야 돼. 또 한 가지 실질적 원인은 미국 정부가 예전처럼 나사의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아폴로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인 아폴로 17호 이후 1981년까지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이어진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양국의 우주 경쟁도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나사는 경쟁을 위해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 탐사를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네, 멀리 간다는 얘기네. 이제. 대체 어떤 탐사선들인지 사진을 보실까요? 보이죠? 보이죠? 네, 지구 보이죠? 네, 달 보이죠? 해가지고 보이죠? 아니에요. 아, 한국말이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는 보이저 1호와 2호였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 1, 2호는 1977년 우주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죠. 오. 보이저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보이저호에 탑재됐죠. 2023년 1월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저 1호는 약 240억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건 뭐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뭐예요? 우주선 자체에는 연료가 아주 적게 있고요. 자기의 자세를 바꾸거나 궤도를 조금 바꿀 때만 씁니다. 그래서 로켓이 한번 밀어주게 되면요. 저 보이저들은 일단 우주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네, 계속 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때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보이저 1호가 보낸 목성의 사진입니다. 표면에 밝은 줄과 어두운 줄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밝은 줄은 상승하는 기류, 어두운 줄은 하강하는 기류 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쪽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삼겹살 단면 같지 않아요? 그냥?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강의에 그 표현 한번 써야겠습니다. 아니 삼겹살이라니. 그리고 이때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여러 위성들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2호라는 위성에서는 화성에서 나온 연기 기둥하고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찍혀서 위성에서의 화산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화산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뭐야? 우와. 그림 같은데? 저 골이 너무 신기해. 무슨 CG 같아요. 네, CG 같죠? 보이저 1호는 토성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또 토성의 고리가 매우 복잡한 구조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멋있다. 그럼 이번엔 보이저 2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청왕성, 오른쪽 사진은 해왕성을 비행하면서 찍은 두 행성의 근접 사진입니다. 우와. 특히 해왕성은 보이저 2호의 마지막 목표 행성이기도 했는데요. 가까이 가서 찍은 건 저게 이제 아직도 최초이자 최후죠. 보이저호가 전송한 수천 장의 사진 중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합니다. 어스름하게 지나가는 붉은색 띠는 태양계 내에 있는 먼지들이 이제 같이 보이는 거고요. 먼지들. 그 사이에 너무 멀어서 정말 조그맣게 보이지만 점으로 보이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예요, 설마? 지구예요? 네, 맞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호가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찍은 후에 지구로 전송됐죠. 보이저 1호가 지구와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작은 점이네요. 진짜요? 이 사진은 이제는 돌아가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제안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코스모스 코스모스. 저자. 네, 맞습니다. 우와. 결국 먼 데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주 큰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게 네.
그것도 지구에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교수님, 근데 발사 당시에 우리 보이저 탐사기에 뭔가 신기한 게 달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발사할 때 뭔가를 같이 보냈는데요. 바로 보이저 1, 2호에는 황금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황금 레코드? 지름 30cm의 레코드에는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모를 외계 문명을 위한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 그 우주 생명체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거 그래요. 아니에요? 각국의 언어로 한 건가? 우리 여기 네. 지구에 살아있어 이런 느낌. 바로 맞습니다. 먼저 55개의 언어로 인사말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말 안녕하세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발걸음 소리와 같은 지구의 삶을 담은 소리와 베토벤, 모차르트 곡을 포함한 총 27곡의 음악도 실려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교수님, 어쨌든 이 골드 레코드를 실어서 보낸 거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사실 우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궁금증이 과연 외계인은 존재할까? 존재해. 혹은 UFO는 정말 있을까? 와 같은 있죠. 것들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안젤리나 씨는 믿어요? 외계인 전 있다고? 믿어요. 100% 믿어요. 전 엄청 외계인 그런 얘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 믿고 계시는구나. 나사도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에 대해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세티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했던 거죠.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나 이들이 남긴 간접적인 기술의 흔적을 찾는 작업인데요. 196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사는 196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이 작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몇 차례 했는데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나사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되게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네. 그 로즈웰 사건이라고 맞아요. 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그게? 그 두 분도 잘 아시죠? 누구나 아는 사건인데요. 대표 외계인 사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1947년 7월에 뉴멕시코 로즈웰이라는 마을에 군대가 조사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아, 이게 비행 접시다. 기사 실렸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비행 접시가 아니고 이거는 날씨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갑자기 바꾸고 그리고 3번이나 입장 바꾸면서 의혹이 엄청 커졌죠. 수상한데요? 그리고 또 1995년에 이제 로즈웰 사건이 돼 약간 그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또 발견이 됐고 거기 이제 어떤 외계인 해부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것도 정말 되게 논란이 더 커졌어요. 이 영상이 나와서. 근데 이거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이거는 가짜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봤을 딱 때. 봐도 너무 가짜 같아. 그런데 1995년 공개된 외계인의 해부 영상에 대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뭐야? 지난 2006년 영상 속 외계인이 사실은 자신이 만든 모형이라고 밝힌 사람이 나타난 거죠. 놀랍게도 그의 정체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특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한 존 험프리즈였습니다. 프로가 맡으셨네요. 적어도 로즈웰 사건과 관련해서 외계인 동영상은 조작된 것임이 밝혀진 거죠. 하지만 나사에서 활동한 몇몇 우주 비행사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증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거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의 머큐리 계획에 참여했던 고든 쿠퍼는 UFO의 존재 가능성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또 다른 우주 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가 로즈웰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외계 생명체 이 존재에 대한 나사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에 대한 나사의 입장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을 만한 확고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을 비롯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 인류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너무 궁금해. 제가 봤잖아요. 진짜예요?
선생님 제가 했잖아요 아까.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실시간 강의였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생방송 수업을 한 거였죠. 얘들아 선생님 아니, 내가- 우주야 이런 완전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형은 BJ를 태우고 그냥 가는 그 거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한 거지. 일단 에이. 라이브 방송이 유주였는데. 라이브 방송 스트림을 한다는 얘기죠. 나 이제 재밌게 얘기 안 해. 정석으로 정색하고 할 거야 이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교사 중 10명을 선발해서 우주 왕복선에 태워 우주로 보낸 뒤 그곳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모집 공고 보고 나사 문의가 4만 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 와. 최종적으로는 지원서가 11,000부 정도 들어왔는데 11,000대 10 그 경쟁률을 뚫고 고등학교 그 사회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터 맥컬리프 이분 첫 번째 답승자 그 선발됐어요. 사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크리스타 맥컬리프를 포함한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챌린저호가 우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분 뿌듯하실까. 가문의 영광이죠 진짜. We have main engine start. 4, 3, 2, 1, and liftoff. Liftoff. 와 간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린 거죠. 어머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국 탑승자 전원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시청률이 장난 아니었는데 거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학생들 학교에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방으로 지켜보다가 기절하기도 했대요, 학생들. 아니 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 어떤 부품에 생긴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고체 부스터에서 연소된 기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하기 위해 동그랗게 만든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이 오링이 발사 전날 밤의 추위로 인해 균열이 생겼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었습니다. 그 오링 하나 때문에. 아니 이거 어쨌든 우주에 대한 관심을 더 올리려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이런 사건으로 후폭풍이 엄청났겠는데요. 네, 사람들이 챌린저호의 폭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우주 개발 자체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챌린저호 폭발 이후 나사의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모두 연기됐고 2년 8개월 동안 우주 왕복선의 운행이 전면 중지됐었습니다. 인명 사고가 너무 아니 뭐 컸으니까. 운행하는들 저거 뭐 무서워서 타겠냐? 반대하겠죠, 이제 뭐. 시민들이. 이렇게 우주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경쟁은 1990년대가 되면서 휴지기를 맞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은 해체되면서 휘청였고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되려 우주 탐사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예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